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의 인생을 뒤흔든 사고, 그리고 그를 둘러싼 불가능한 도전. 미국 최고의 의료진마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그 순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이 한마디의 CNN 특별 인터뷰 현장은 침묵에 빠졌고, 전 세계 언론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공, 부, 명예?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맨해튼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제 성공을 보여주는 거대한 트로피였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제 이름은 곧 성공의 대명사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사람들은 밀러가 뭐라고 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제 투자 결정 하나가 시장을 움직였고 제 예측은 마치 예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포브스지는 저를 월스트리트의 마법사라고 불렀고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제 성공 사례를 가르쳤습니다. 30대 중반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40대 초반에는 자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이 타이 어떻게 매는 거예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장남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대학교 면접을 앞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타이를 매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존경과 신뢰를 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에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제니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어요. 캐롤린의 목소리에는 항상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제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성공의 순간에는 함께 기뻐했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냉철한 조언자였습니다. 그녀 없이는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세상 어떤 거래도 우리 딸의 발표회보다 중요할 순 없지. 퇴근 후 콘서트홀에서 중학생 딸 제니가 쇼팽을 연주할 때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또 골프 치러 가요? 막내딸 리사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치는 것은 저희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니와 토마스는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고 8살인 리사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지만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이지, 공주님. 이번엔 내가 아빠를 이길 수 있을까? 리사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분명히 이길 거예요. 토마스 오빠가 비밀 기술을 알려줬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인이라는 타이틀보다 새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캐롤린의 남편이라는 역할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캐롤린과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토마스의 대학, 제니의 음악 경력, 리사의 교육, 그리고 우리의 노후, 완벽한 계획,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인생이 참 복되네요, 에드. 캐롤린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운하였습니다. 건강, 성공, 사랑,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삶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 기억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와 아내의 빈명 소리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정신이 들어요? 아내 캐롤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휠체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치의의 냉정한 진단은 저를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평생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세상을 주름잡던 제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혼자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처음 몇 개월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활 치료사가 휠체어 사용법을 알려줄 때마다 화를 냈고 가족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은 아직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가 필요해요. 캐롤린은 매일 이렇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동정으로만 들렸습니다. 점점 더 가족과 거리를 두었고 침실에 혼자 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회사로 복귀했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에서 연민이 느껴졌고 회의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때마다 잠시 대화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에드워드 밀러가 아니다. 아빠, 저랑 같이 공원에 가요. 어느 주말 리사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얼마나 거리를 두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축구를 하고 수영을 했는데 이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리사. 다음에 가자. 아이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을 찔렀지만 공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른 부모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는 휠체어 생활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얼굴이 저였습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일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1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 풍경이 제게 성취감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저는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심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친구 마이클이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드, 이거 읽어봐. 내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CNN 기사였습니다.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고 점점 몰입되어 갔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웨어러블 로봇 기술.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가슴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영상 속에서는 저와 같은 하반신 마비 환자가 특별한 로봇 슈트를 입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런 소식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임성우 교수가 개발한 워크온 슈트 F1. 처음엔 또 다른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혁신적 기술이 결국 실험실에만 머물렀던가요? 그런데 이 기술은 달랐습니다. 영상 속 환자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로봇이 스스로 다가와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제 두 다리로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가능하다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KAIST의 임 교수, 엔젤로보틱스라는 회사, 사이보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 마치 갈증 난 사람이 물을 찾듯 정보를 모았습니다. 쓸데없는 희망에 빠지지 말자. 스스로에게 계속 타일렀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한국 기술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마이클은 제 오랜 친구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에도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즉시 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이 추가 정보와 함께 왔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조사 결과는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워크온 슈트 F1은 2017년에 설립된 엔젤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상용화를 추진 중이야. 하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에 가깝고 2022년에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 출시됐대. 마이클의 말에 덧붙여 스위스에서 열린 사이보그 올림픽에서 워크온 슈트 F1을 착용한 연구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은 이 기술의 실효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마이클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에 또 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리사였습니다. 아빠, 저 학교에서 과학 발표해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리사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한다면 제 아이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까요? 어떤 어려움에도 도전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연락해봐. 한국에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렇게 저희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의 도움으로 KAIST 연구팀과 엔젤로보틱스에 연락을 취했고 놀랍게도 임 교수님이 직접 화상 통화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모니터 속에 차분한 인상이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임 교수님이었습니다. 밀러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이클 씨를 통해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상태와 사고, 이후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님은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밀러 씨,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워크온 슈트 F1은 척수 손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반신 마비 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술은 로봇 공학을 통해 보행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주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워크온 슈트 F1은 특정 상황에서 휠체어를 대체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를 안아주고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저희 기술의 균형 제어 시스템 덕분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안아줄 수 있다니, 리사의 졸업식에서 일어서서 축하해줄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임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술은 아직 완전한 상용화 단계가 아닙니다.
2020년부터 일부 상용화가 시작되었고 2022년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엔젤 레그스 M22 출시되었지만 아직은 주로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임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밀러 씨의 사례는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에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금융인이 저희 기술을 시험해본다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연구 참여자로서 한국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와주셔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저희 워크온 슈트 F1은 자율 착용 기능이 있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로봇이 스스로 다가와 착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다른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약 46주 동안의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장거리 비행과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은 많은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임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캐롤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 낯선 나라에서의 장기, 체류,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 오랜만에 보이는 희망의 빛을 보고 그녀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갈 거예요. 가족은 항상 함께니까. 캐롤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그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화를 내고 거리를 두고 때로는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이번 모험에도 함께 하겠다는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한 달 후, 저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이었습니다. 리사가 공항 안내판을 가리키며 신기해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여행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KAIST 연구팀과 엔젤로보틱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에 자리한 연구소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연구소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기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임 교수님이 직접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지은 연구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제 재활 과정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평가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 신체 상태와 남아있는 근력, 움직임 패턴 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몸에 대해 이토록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은 주로 회복 불가능이라는 단어만 강조했지만 여기서는 남아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가 놀라웠습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제 신체 사이즈와 상태에 맞는 맞춤형 워크온 슈트 F1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로봇 자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여 착용을 도와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외골격 로봇들이 보조 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달리 이 기술은 사용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접근 방식이 모든 디자인에 녹아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 과정이 단순히 기계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사용자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 로봇 슈트를 착용했을 때는 매우 어색했습니다. 몸에 기계가 붙어 있는 느낌이 낯설었고 조작법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상체의 움직임으로 하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방식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의 따뜻한 격려와 전문적인 지도 덕분에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매일 45시간씩 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행봉 사이에서 기본적인 균형 유지와 한발 내딛기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몸의 절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깨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전진하고 뒤로 기울이면 후진합니다. 좌우로 기울이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넘어지고 균형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훈련 후 혼자 연구소 휴게실에 앉아 있을 때 임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고 솔직히 쉽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임 교수님은 왜 이 로봇을 만들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학원생 시절 그는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젊은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신체적 제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모두를 올려다보는 휠체어 시선. 그때 임 교수님은 기술이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목표는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존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고 아이를 안아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그들 기술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상업적 성공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이 기술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차이가 기술 자체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걷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성, 자존감,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교수님은 모든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결국 해낸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희 태도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걸음을 기대하지 않았고 작은 진전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연구원과 함께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2주차가 지나자 평행봉 없이도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차에는 짧은 복도를 왕복할 수 있었고 4주차에는 작은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크온 슈트 F1의 균형 제어 시스템은 저희 작은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감지하고 반응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험해 본 다른 로봇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신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아이들은 제 훈련을 구경하러 매일 연구소에 왔고 때로는 함께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리사는 정말 멋지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다시 자랑스러움을 발견했을 때 어떤 성공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캐롤린도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사고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훈련 5주차, 공원에서의 야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연구소의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으니까요. 한 연구원은 항상 옆에 있을 것이며, 이제 제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때로는 균형을 잃기도 했지만 곧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m의 산책로를 완주했을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덕분에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산책로 끝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리사가 달려와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을 숙여 딸을 안아들어 올렸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요.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캐롤린도 다른 아이들도 심지어 한 연구원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을 안아올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걷는 능력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저의 삶과 가족을 되찾게 해준 것입니다. 워크온 슈트 F1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걷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되찾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게 해준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난 어떤 의료진도, 어떤 기술도 제게 이런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이 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훈련이 계속되면서 워크온 슈트의 놀라운 기능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균형 제어 시스템 덕분에 지팡이 없이도 일정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의 외골격 로봇과 달리 모터, 감속기, 제어기 등 주요 부품이 국산화되어 가볍고 효율적인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유사한 기술들이 대부분 무겁고 둔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임 교수님은 이 기술이 아직 연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제 몸 상태에 맞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했으며, 훈련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지원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좀 더 복잡한 지형에 도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평평한 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작은 자갈길, 경사로, 계단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단마다 휠체어, 리프트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직접 오르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주간의 훈련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한국의 유명한 궁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워크온 슈트를 착용하고 고궁의 돌계단과 울퉁불퉁한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과 함께 관광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고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 없이,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첨단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6주간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임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임 교수님은 제 적응 속도에 놀라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에 미소를 지었지만 곧 현실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로봇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임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묻지 않았어도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던
듯 했습니다. 솔직히 워크온 슈트 F1은 아직 연구 단계의 프로토타입이며 일반 판매용이 아니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제 겨우 이 로봇과 하나가 되었는데 다시 휠체어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임 교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의 영향력이 그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2022년에 출시한 엔젤 레그스 M20의 자료를 보여주시며 워크온 슈트 F1의 상용화 버전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세계로 확장하고 싶었고 특히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엔젤 레그스 M20은 워크온 슈트 F1보다 더 가볍고 사용하기 쉬운 개선된 상용화 버전이었습니다. 임 교수님은 제가 그들 기술의 국제적 홍보대사가 되어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미국 내 주요 재활센터와 협력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저에게는 최신 모델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귀국 전날 임 교수님의 연구팀과 작별 파티를 가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처음 워크온 슈트를 착용했을 때와 지금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육체적인 변화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모든 것을 올려다봐야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동정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인생관이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설계될 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은 단순히 걷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동반자였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임 교수님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워크온 슈트는 단지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힘은 제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철학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이 이 로봇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제 심장은 마치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뛰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봅니다. 목이 메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저에게 삶을 다시 돌려주었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폭발합니다. 임 교수님과 연구팀의 눈빛에서 본 것은 동정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워크온 슈트를 처음 착용했을 때의 그 감각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집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사함에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속삭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은 단순히 걷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었고, 존엄성이었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제 자리를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정말 진심으로 가슴 깊이 영원히 감사합니다.